노인 장기 요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동지로서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400객석이 가득 차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간절한 이러한 걸음이 후대가 기억해 주실 귀한 시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초고령 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차를 찾다, 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대로 계셔도 되겠습니다. 단상 왼쪽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와주신 의원님들의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최혜영 의원님은 강동대학교 교수 출신 정치인으로서 재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먼저 진심으로 토론회 개최 진심 축하드리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기요양보험 관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인 돌봄의 노동 역시 중요성에 대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현장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자리매김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개선되어야 하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지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오늘 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충분히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말씀 주시고요. 우리 장기요양보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은미 국회의원님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여기를 꽉 채워서 토론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부터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53살인데요.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떻게 존엄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것인지를 고민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면은 우리 부모님을 나중에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시어머님하고 같이 27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도 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초고령 사회로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도의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좀 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너무 낮은 수가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기관도 힘들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도 힘들고 더불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노동자들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책정돼야 되고 그리고 기관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를 좀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적당한 시기에 정말 필요한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듣지 못하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와서 듣고 그리고 이후에 국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실제로 해야 될 노력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어쨌든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제대로 반영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지난 수가 협상 때 삭발까지 해주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희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탄절 잘 지내셨나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성탄절 다음날 이렇게 또 다들 모이셨습니까? 오면서 참 장기요양 문제가 절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표 받느라고 10분 이상 걸렸어요. 그 입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들어오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장기요양 보험이 처음 실시가 됐죠. 그런데 지난 9월 말인데 장기요양 관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마포 가든호텔 앞에 정말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선거에 나가면서 거기 인사차 들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15년 전에 실시했던 장기 요양에 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는데 그 4개 단체장들이 삭발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분까지 이렇게 삭발을 하나. 남녀 차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오신 1000여 명 중에 자진해서 대표로 삭발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회자가 나를 보고 나오래나. 왜냐면 15년 전에 제가 처음 실시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까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좌석에 앉아있던 7, 8분 되는 정말 여자 시설장께서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자진해서 삭발하시겠다고. 그 감동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사회자가 짓궂어가지고 그 중에서 머리를 제일 긴 여자분을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단상에 모셔가지고는 어디서 왔냐.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시설장이셨어요. 혹시 여기 와 계신가요? 여기는 안 와 계신 것 같으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제가 워낙 여자한테 약하기 때문에 여자 단체장이 삭발할 때도 감동을 느꼈는데 또 자원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까지도 삭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단상에 가가지고 제가 15년 전에 실시했는데 그때는 희망찬 장기요양보험법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저도 이 제주도 오신 분 대신에 제 머리를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네. 이게 박수 받자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제주도에 오신 분도 머리를 깎고 저도 깎게 됐습니다. 지금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이 정도 잘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끝까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실시했던 자로 책임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모든 일정들을 체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희입니다. 소속은 국회 소속은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속한 목포가 전남의 중소도시입니다. 전남도의 중소도시인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초입 단계고요. 우리 목포 인근에 있는 도시들은 신안이나 무안이나 영암이나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령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안 낳는 저출생과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흔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초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였고요. 요즘은 80대 초중반이 넘어갑니다. 이제 이러면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의료 문제, 의료에서 딸려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이분들의 건강한 노후 문제, 그분들의 어떤 취미생활 문제, 그리고 그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쭉 사회 전체가 다 변화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적 전환에 항상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책임져 주냐? 그걸 민간에서 책임져 줍니다.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민간에서 책임져 주고 그것을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 국가가 이제 다시 그걸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항상 우리 사회를 진보시켜 왔는데 저는 노양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나라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여러 원장님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의료체제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어떤 생활체육 문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그리고 만족스러운 죽음을 막기 위한, 존엄한 죽음을 막기 위한 준비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요양병원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는 우리 원장님들과 종사자들의 그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항상 인상 쓰고 있고 피곤하고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분들이 돌보는 사람들한테 그게 그런 좋은 서비스가 가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광석 오늘 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못 왔다는데 정광석 회장님하고 그러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우리 나 회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사실 이런 토론회가 사실 좀 늦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좀 더 일찍 우리가 준비해서 좋은 건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 뭐 최영 의원님하고 강은미 의원님 오셨으니까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면 보건복지 국회 차원에서도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강 실장님 오셨으니까 더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문제도 좋은 대책 만드는 중요한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회원기관을 모시고 우리 정책 세미나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되어갑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헌신과 노력으로 사회적 효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장기요양 종사자와 대표님들의 고민과 한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르신의 삶의 무게에 공감하며 가족의 애안을 보게 됩니다. 평생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 헌신했을 거칠고 굽은 손마디와 얼굴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향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비는 높아질 것입니다. 노인은 미래 세대를 키웠지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은 전국적으로 종사자 특히 요양보호사 구인난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어르신이 입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구는 많지만 장기 요양 현장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 최저임금 수준의 입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한다 해도 60대 중반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종사자의 수급과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사자의 행복이 어르신의 행복이라는 허울 좋은 말보다 적정 수가, 적정 임금 구조로 수가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각종 가산 제도로 동기부여는 하고 있으나 기본 수가 구조 개편으로 미래를 담보할 새 모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장을 대표하여 안정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요양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보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발제자 정덕유 교수님, 자장을 맡아주신 조추영 교수님, 토론에 나서주신 구대진 평로노무사님, 전한욱 한장현 수석부회장님, 오동식 충북협회 수석부회장님, 정미영 증평요양원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미래형 수가 모형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고시가 함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각종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조추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저희들이 토론자를 이렇게 앞에 나가서 토론자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자리에서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요. 일단 발표하실 교수님께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정덕유입니다. 네, 먼저 굉장히 바쁜 연말에 또 시간 내셔서 장기요양에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서의 케어의 질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만족스러운 케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주로 말씀드릴 거라 아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론자분들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것들을 또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내용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장기요양의 실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가장 오늘의 쟁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인원수 계산 산정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쟁점으로는 장기요양시설 수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가가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체의 한 일부분일 거겠지만, 같은 고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해결점들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좀 대안이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대안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2024년 지금 초고령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사회를 이미 뭐 시작을 했고, 그 추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2024년 전체 인구 2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면서 그나마 저희가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 2008년도에 시작한 장기요양보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후로 14년 후에 2021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약 100만 수급자가 지금 이 서비스를 대상으로 지금 받고 있고, 12조 예산의 규모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노인, 65세 노인의 전체 노인의 10% 정도는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노인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요. 이 서비스는 재가와 시설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제 나눠 있고, 한 2만 개 정도의 재가 기관과 6천 개 정도의 시설로 구분돼서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기요양 수는 노인 인구 수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누가 봐도 굉장히 명확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추이들을 계속 해마다 살펴보면서 가장 특이한 점은 장기요양 인력 현황 부분에 있어서 인력자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서 20년도의 그 비율보다 20에서 21년도의 비율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12% 정도 증가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다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어떤 증가율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장기요양 시설의 증가와 인력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설의 질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 인력들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시설 인력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기요양 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은 시설장님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대학에 있지만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고, 시설의 학생들의 실습을 의뢰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케어의 질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주로 장기요양 시설에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시설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상당한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근무 인원수 산정 방식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오늘 발제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무 인원수란 고시 51조에 제시된 것으로 직원 1인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되어야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배치됐을 때 충분히 160시간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근무 인원으로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공급자, 여기서 다 이제 시설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이실 텐데, 이런 초과 부분과 부족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침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오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다라는 예측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 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2009년도에 세부사항이 개정되면서 근무인원수 계산 방식 최초로 도입이 되고 2015-16년도에 고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어떤 공고문에 이러한 그 근무인원수 계산 방식이 적시되는데요. 직원의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며 1인이 초과되어도 16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1인이 16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하여도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지침이고요. 두 번째 그 공고문을 보시면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 중에서 월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미만인 직원이 2인 이상의 경우 그 직원들의 근무 시간의 합을 160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를 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제가 지금 단숨 읽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도 이 문구를 봤을 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시의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익히기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곱씹어서 봤을 때 160시간 미만인 사람들 둘을 붙여서 160시간으로 만들어서 근무 인원수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지금 보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009년도에 공고문에 적시가 되고 2015-16년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고시화 되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액 청구 대상이 되고 감액 미청구 시 현지 조사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항이 여기에 이제 내포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그 규정, 숨어 있는 규정들을 해석하면서 이것들을 준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2016년도 고시의 내용들로 보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산해서 그 결과값을 근무 인원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에 초과적인 부분에 인력 계산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억울함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해서 160시간을 마친 경우에는 1인으로 우리가 그 인원수를 배정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근무자에 대한 해당보다는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기준을 미충족했고 그래서 감액 대상으로 여겨져야 되는 어려움들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160시간에 대한 인력을 물론 맞추고 싶지 않아서 맞추지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인지라 넘칠 수도 있고 좁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에 있어서 초과 근무 시간의 보충성이 정당한가 160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개정했던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초과분과 부족분 부분에 있어서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근무 인원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것이 또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 개정이 물론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안내가 되고 있고 설명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 충분하셨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장기 요양 시설 수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수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수가를 책정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이미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처음 도입된 이후로 수가 책정 때 총 지출 대비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떼놓고 인건비 상정에 있어서 등급별로 직접 돌봄 제공 시간을 또 계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각각의
어떤 그 등급자별로의 인원수를 반영하여서 수가가 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가 체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 수가 체계는 다면적인 연구와 또 분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책정되어 있는 어떤 그 직접 돌봄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직접 돌봄의 시간에 대한 부분은 10년 전 그 제도 초기에 설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화돼서 지금 계속 장기 요양이 뭐 15년 정도 지금 지속되어 오면서 그 입소 노인의 어떤 CBRT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돌봄 제공 시간도 상당히 많이 좀 길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나 또 어떤 그 연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간 계산이랄지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그 부분이 직접 돌봄 제공 시간 기준으로 등급별로의 시간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간접 돌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돌봄 시간 외에도 간접 돌봄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간접 돌봄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 내내 계속 그 왓츠업 해야 되고 계속 어떤 그 직접 돌봄을 위한 간접 돌봄 시간을 통한 직접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 준비랄지 어떤 그 식사 지원을 위한 어떤 준비랄지 낙상을 위한 예방 차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간접 돌봄 시간을 반영한 수가 산정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의 어떤 발제 주요한 내용은 어떤 고시, 아까 인력 산정에 대한 고시의 부분이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양시설 수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수가 부분에서 직접 돌봄뿐만 아니라 간접 돌봄도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쟁점 두 번째를 요약을 드리면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간접 서비스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지 이제 근무 시간은 5,000시간 정도로 이제 되어 있지만 직접 돌봄 시간에 어떤 2,000시간 내외의 시간으로만 수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돌봄의 시간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문제점의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 서비스로 직접 돌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또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그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이제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그 안에서의 어떤 수가들을 또 책정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고 보험료를 올리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합의점을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적절한 수가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가 서로의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 노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시 내용의 불명확성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인력 산정의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고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해석함에도 사람별로, 기관별로 이런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고시의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그 불명확성이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건보공단의 경영평가 지수 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현장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건보공단과 또 저희의 어떤 그 시설들이 함께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고시는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저희의 주장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며 모든 어떤 용어나 어떤 정의들이 누가 봐도 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의와 명확한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들에 관한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 사항이 명확하게 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제 건보공단의 경영 평가 지수가 굉장히 최근에 평가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B에서 이제 A등급을 획득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칭찬을 드리고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싶지만 이 전체 평가 중에서 이제 4점 정도가 장기 요양 현지조사 적발 및 부당이익금 환수 성과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4점이면 미미한 점수일 수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당이익으로 평가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전달을 통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또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선행된다면 정말로 그 부당이익금 환수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서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러한 그 배경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부분인데요. 이미 내용을 아실 것 같지만 이제 저희가 한 달 한 달 끊다 보면 어느 날은 160시간 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에 있어서 뭔가 융통성과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등 말일 근무자가 다음 1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다음 1일을 땡겨서 신청할 수 있는 어쩌면 숨통이 좀 트이는 제도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한 3개월 정도로 뭔가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인력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작지만 강한 소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표에서 드렸는데 이제 초과분과 부족분이 있습니다. 초과가 발생할 수 있고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0시간 초과할 수도 있고 160시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1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그런 인력들로 인해서 160시간을 나눠버리면서 인력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할 수 있는 부분과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평균값으로 인력수를 산정해 주신다면 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토론자분들께 그 나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행사 사회를 맡은 양주시협회 신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벌써부터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행사 2부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조추용 교수님께 이 뜨거운 열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주영 교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가 마침 유학을 마칠 때쯤 돼서 일본의 개호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개호보험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할 때마다 보면은 인력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개호보험 현장에 개호복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 돌봄 인력이 무진장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돌봄 인력을 못 구해서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의 엔화가 강하고 일본이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나마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반일 감정이 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은 한 감정이 있습니다. 싫어할 힘자죠. 해모할 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외국인들 다 싫어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력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이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문제죠. 우리는 지금 이제 외국인 인력이 얼마나 올 수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건보공단에서도 오셨고 복지부에서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복지부에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이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에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 가시면 오피니언 리더, 여론 주도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실제로 딱 버티고 있고 두 다리 힘을 딱 주고 있으니까 지금 장기영 보험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위에 우리가 건보공단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건보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만 이제 제도가 이렇게 흘러갈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국장기요양 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 부회장님의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정덕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제 발표에서 쟁점 1인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의 문제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근무 인원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기요양 기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먼저 고시 제51조 근무 인원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근무 인원수를 확장하기 위한 고시 49조 제1항 월 기준 근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월 기준 근무 시간 적용은 많은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오동식 원장님께서 뒤에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바로 고시에서 근무 인원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고시 제51조 1항에서 근무 인원수란 장기요양 기관 직원 1인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관 직종으로 실근무하게 되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합니다. 책자에 있는 미신고 직종 근무 예외 인정과 예외 불인정 직종 검토 등의 내용은 저희가 준비된 책자 8페이지에 자세히 안내에 대해서니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오늘 토론의 내용이 저희 책자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책자를 좀 보시면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2인 이상 직종의 근무 인원수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시 51조 제3항이 2016년 1월 1일과 그해 7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 고시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1인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고시를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2를 봐주시죠. 그 표 2의 값 사례 분석을 보면 간호사 A가 1시간 근무시간이 모자라 근무 인원이 1.9명이 되어 배치 의무 인력 2인보다 부족하므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표의 을 사례 분석은 간호사 C가 1시간이 부족하게 근무를 했지만 간호사 D가 C 대신 1시간을 더 연장 근무하여 두 사람의 근무시간의 합은 320시간으로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 160시간으로 나누면 2명이 되므로 배치 의무 인력 2명과 동수이므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1일 시행고시 51조 3항에 따르면 위처럼 갑과 을의 경우를 적용 가능하며 갑의 사례 분석 결과에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나 을 사례의 경우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 7월 1일자 고시에서는 종사자 1인이라는 문구와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명 이상의 이라는 이 두 문구가 종사자 1인과 경우 1명 이상이라는 두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까지 제3항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현재까지 근무인원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페이지 표 3의 사례를 보시죠. 이 표 3의 병 사례는 7월 1일자 고시의 해석대로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사 A와 B의 근무시간의 합과 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C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근무 인원수를 계산하여 표 3과 같이 의무 배치 인력 3명보다 적은 최종 2.9명이 되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감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표 3의 정사례는 2016년 1월 1일자 고시를 해석한 표 2의 을 해석과 같이 기준으로 월 기준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사 DF뿐만 아니라 기준 근로시간보다 3시간 더 연장 근무한 간호사 이하의 근무시간까지 모든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의 합으로 근무인원수를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간호사 DEF 이들 세 사람의 모두 근무시간의 합은 480시간으로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이는 의무 배치 인력 3명과 동일한 수가 되어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동일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는 것이 고시가 월 기준 시간을 통해 규정한 3명의 종사자의 급여 제공 서비스의 총량, 즉 480시간의 서비스 총량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제 19페이지 표 1의 고시를 비교해 보면 저는 2016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의 고시에서 1월 1일자 고시가 근무 인원수에 대해 더 명확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표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에 표 4와 표 5로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의 문제점을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입소자 70명인 장기요양 시설의 가감산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22페이지의 예시로 만일 간호조무사 B가 당월 말일에 아들 교통사고 소식으로 4시간 일찍 조퇴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사자 추가 인력 배치로 23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산 금액 총 1,820만 6,57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간호사 B의 조퇴로 인하여 이 인력 배치 가산 금액은 받을 수가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23페이지 하단과 같이 월 기준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의한 총 455만 1,643원의 감상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 B의 기준 근로시간 4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가산뿐만 아니라 감상 금액 모두 합하면 총 2,306만 1,656원이라는 이 금액을 공단에서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고시 51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시간 일찍 조퇴가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월 기준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근무 1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1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시간당 2천만 원 이상의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이런 시급이 가능할까요?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의 예시처럼 간호조무사 B의 당월 마지막 아들이 교통사고로 일찍 조퇴한 것이 잘못일까요? 간호조무사 B의 조퇴로 인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환수되는 총 2,300여만 원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관은 간호조무사 B가 월 기준 근로시간 160시간에서 4시간 부족한 15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해서 월 급여액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감액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직원은 이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준 근로시간 4시간이 부족했다면 비례 원칙으로 전액을 감액할 일이 아니라 4시간 부족한 만큼만 환수를 하면 안 될까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5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제51조 3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쟁점 요소가 되었고 2016년 7월 시행고시에서 종사자 1인과 경우 1명 이상의 이 내용이 갑자기 삭제되어 해석의 어려움과 유권 해석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수 있어 이 역시 쟁점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도희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면 9페이지에 있는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정을 하고요. 세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공고 2015년 185호 2015년 7월 30일의 사항 인력 배치 기준 나항의 근무인원의 계산에서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기관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2016년 신설된 고시 제51조 제3항은 21페이지의 표 3 정사례 분석처럼 모든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단에서 근무인원수 산정 방법에 있어 폐지된 구 세부 사항의 내용을 현재까지 유지 및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인의 초과 시간을 부족한 사람에게 보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근무 시간이 부족한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 시간끼리만 더해서 근무 인원을 산정한다는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시나 세부 사항에 대해 해당 기준을 유지했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 고시 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해 명확성을 정립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7페이지 표 7과 같이 고시 제51조 3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월 기준 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느냐는 이 조문을 삭제하여 모든 동일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근무 인원수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 노인복지협회 오동식 수석 부회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동식입니다. 그 앞에서 전한욱 회장님과 또 정덕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거는 최대한 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행인 것은 진짜 무림에도 고수가 있듯이 제 옆에 고수가 계시더라고요. 구대진 농사님이 계셔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부담이 덜하구나. 이분이 정하면 법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분야의 고수시기 때문에 저는 짚지 못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28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도 꼭 보셔야 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쩌면 상위법이죠. 저희 장기요양법은 특별히 만들어진 특별법이니까요.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장기요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꼭 따라야 되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법을 따르고 싶은 거죠.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포인트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바뀌는 장기요양법이 아니라.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밑에 보시면 고시 48조가 생겼습니다. 바로 계속 설명하셨던 월 기준 근무 시간. 그러면 12월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160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이번 달에 요양보호사는 몇 시간? 160시간을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해도 사실은 비용은 더 주진 않고, 근데 덜하면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소정 근로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면 되잖아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 달에 좀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사자가 채울 수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지킬 때 우리는 서비스 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겠죠. 서비스 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지 조사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많이 토했을까? 그리고 국가는 비슷한 거로 현지 조사를 많이 해서 기준 근무 시간 못 지켜서 환수를 했다면 유사한 거는 이미 예방을 했어야죠. 바꾸고 개도하고 법을 15년 된 지금. 그리고 환수도 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5년 후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은 서비스가 끝난 거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시설 입장에는.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 그렇죠? 서비스가 다 끝나서 어르신 돌아가시고 다 끝났는데 그때 이제 환수를 하는 겁니다. 빨리라도 알려준다면. 주제랑은 관계없지만 이번 선연차도 똑같죠.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입사해서 바로 연차를 쓰면 쓸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걸러주면 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돼서, 그렇죠?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환수가 됐을까?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저 의원님도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바꿔야 되니까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요양보호사는 12월에는 160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 환수가 이루어지는데 만일 불가피한 경우, 그 불가피한 경우도 또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르신 중심입니다. 수급자 중심의 불가피함은 허용을 하되 종사자의 근태와 관련된 거는 용서가 안 된다. 좀 조항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종사자 근태 관리와 관련된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사유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아까 그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행복해야지 어르신도 행복하다. 예.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시설장은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원장님은, 그렇죠? 그 근로 시간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엄청 지키고 싶어. 환수될까봐. 그런데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미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째, 단일 직종이 있죠. 우리 그 직장에는 단일 직종, 위생원이 우리는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아파.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3개월의 유예를 준다든지. 두 번째, 다인 직종이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일이 생겨서 우리가 얘기하는 160시간을 못 지키게 된다면 다른 요양보호사가, 우리가 급여를 더 줘야 되는 어떤 다른 요양보호사가 그 4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체계,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평 노인 전문 요양원의 정미경 원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경입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정덕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개정된 고시 내용의 쟁점들과 또 장교양시설의 표준 수가 모형의 쟁점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셨고요. 정부 입장에서의 인력 배치 기준을 위한 근무 인원수 상정 방식에 대한 명료성이 낮다는 점, 그 쟁점에 대해서 대안으로 근무 총량제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이라든지 표준 수가 모형의 불합리한 관점과 또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첫 번째, 근무 인원 계산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인력 배치 기준의 여부를 가늠하는 근무 인원수 상정 방식에 대한 명료성이 낮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 근무 인원수 계산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우리 장교양 기관들의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 원장님들이겠죠. 원장님들이 이 합리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 준수는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 강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1인이 근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그 업무를 완수해내기 때문에 서비스 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을 근무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한
근무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32조 특례 적용에 사회복지 사업은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장교양 기간 종사자들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근무 시간 부족과 그를 채우기 위한 초과 근무를 시키는 일은 현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만 발생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질 유지 차원에서 월 기준 근무 충족의 인원 배치 기준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 기준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빨리 개선되어서 합리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교양 수가 표준 모형입니다. 아까 인사말에 우리 나윤채 회장님께서 우리 그 사회복지 보수 기준표에 우리 처우가 우리 요양원의 직원들의 처우가 70%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면담을 하는데 원장님 저희도 최저임금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처우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시설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경영진단을 해서 한번 보수기준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교양 수가 100%를 다 받는 100%를 인건비를 해도 모자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준수가 모형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수가 반영에 되지 않는 간접 서비스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한 거에 대한 쟁점에서는 이 쟁점은 다른 기관이나 사업체를 참고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란과 관심을 가지고 특히 장교양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이 대기 시간에 대한 개념을 대입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기 시간이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참고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용무 전화라든지 커피 타임, 방문객 응대조차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 간접 서비스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은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간접 서비스 시간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간접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점 2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제문에서도 제시한 수가 미반영 간접 서비스는 서비스 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 이를 구분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구분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의 안전이나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고 관찰하고 하는 것이 직접 서비스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결정하는 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친공단 쪽 인사가 아니고 각 기관, 집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같은 관련 단체의 각 집단에서 간단한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부담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과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이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장교양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장교양을 이용하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질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장기요양 수가도 함께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격체의 삶의 공간인 장기요양 기관에서의 생활이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된 간접 서비스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보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자이신 정덕유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모든 정보기관의 정책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의 경영평가의 목표에서도 장교양 현지 조사를 통한 적발 및 부당이동 환수 성과에 대한 지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정책은 산출 지표에서 성과 지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보공단도 경영평가 지수의 산출 지표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과 지표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지 조사로 이 결과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월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환수를 당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환수로 현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불합리한 제도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복지를 애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교양기관을 대표해서 애쓰시는 한국장교양기관 지역협회연합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 오신 그 세 분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더라도 학문적인 어떤 베이스를 상당한 그 베이스를 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서 우리 현장의 아픔을 그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토론은 전혀 또 시각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현장의 분이 아니고 공인노무사 시각으로서 오늘의 주제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평로의 구대진 대표님으로부터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인노무사 구대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쪽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쪽으로 이제 전공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근무 인원수라는 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근무 인원수의 어떤 변경 기준, 그 기준이 결국에는 노동법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왜 근무 인원수를 그 산정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를 어떤 이제 법적인 기준하고 현재 국가 정책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3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는 일주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일주에 52시간까지만 근무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를 초과했다 하면은 그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거나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을 평균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52시간을 초과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고 그 과정에서는 그 재량을 가지고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으로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은 어떤 근로시간 부분하고 그 유연근무제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국가 정책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장교양에서의 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노인 장교양 보험법상 제3조 기본 원칙에 보면 제1항 장교양 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 달성만 제대로 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현행 근무 인원수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일의 완성인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개별 종사자의 근로 시간을 관리 감독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단 과정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모습인가, 이제 변화의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왜 변경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유연근무제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됐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은 있기는 하지만 생산성 저하가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제대로 된 노인 요양을 위해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제대로 된 노인 요양을 위해서 월 기준 근무 시간은 반드시 준수를 하자. 하지만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 및 절차는 최대한 자율적 재량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월 160시간 기준일 때 종사자 10명이면 1600시간을 채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노인 요양 서비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몇 시간을 더 했고 덜 했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하는 시설에서 10명의 종사자가 1600시간을 투자를 했다 하면은 제대로 어르신을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어르신을 모셨다는 어떤 그런 목적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의 어떤 관리 감독에 초점을 찍어서 몇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융통성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 자체는 특정 종사자가 몇 시간 더 했다, 몇 시간 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이 합동해서 어르신을 모셔야 됩니다. 각 직종별로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시간, 결국은 해당하는 시설의 전체 허가된 시간을 충족을 한다면 특정 그 개개인의 어떤 근로 시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의 어떤 그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 3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좀 하소연을 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산술적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정말 그 옆에 있는 종사자, 정말 경험이 있고 그 어르신을 잘 알고 있는 동료, 종사자가 10시간어치를 더 해주면 왜 안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필요성 부분입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준 근무 시간, 근무 인원수 산정에서 정부 입장은 서비스 질 유지 차원에서 강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정부의 입장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 질을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일용직, 알바 요양보호사한테 뭔가 어르신 케어를 맡기는 것보다는 옆에 같이 있었던, 같이 근무했던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을 조금 일시적이니까 조금 모시는 게 훨씬 더 질적인 유지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감사 문제 때문에 시설에서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질적 저하가 떨어지는 건 둘째 문제라는 거죠. 감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 구하는 것이 구인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남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근무 인원수 산정을 할 때 중도의 종사자가 만약에 중도 퇴사를 했다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달 또는 인원수를 충원을 할 때까지 같이 있는 동료가 추가적인 근무를 한다면 충분히 어르신 케어를 그 질적 저하 없이 모실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무한대로 인정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한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그 정책, 근무 인원수 산정에서의 정책적인 어떤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금 근무 인원수 산정에서 왜 그 정책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관리 감독 관청으로서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어떤 분이 짜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너무 잘 짜셨는데 한 분이라서 조금 좀 힘이 달릴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욱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 실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소리를 정말 가까이서 듣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다 듣고 이해는 갑니다. 지금 그 근무 인원 시간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한수 이렇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복지부 적극적으로 이 감산하고 가산 연계 고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산이 들어올 때는 원래 저희가 인력 배치 기준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현장에서는 업무량 과다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산 제도를 들이면서 서비스 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약 70% 이상 기관에서 가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줄 때는 우리가 주춧돌이다 하죠. 그 기본 인력 배치 기준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탑을, 서비스 질이라는 탑을 쌓아가도록 해서 감산하고 가산하고 이렇게 수가가 연계가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15년 차 지금 장기요양 제도가 왔잖아요. 또 우리가 새 방향을 찾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가산 인력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어서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산고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제도가 바뀔 수도 있는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나 직종별 근무 총량제 저희가 이미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예시를 들면 오늘 발제 자료나 토론 자료에서 굉장히 그 극적인 사례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현장의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개인 총량제를 하게 되면 3개월 총량제를 하게 되면 또한 그 우리가 종사자나 입소자나 기관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기관 입장을 고려하면 그게 제도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대표자이면서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신 우리 대표자분들 꽤 있으세요. 이분들은 사실 현지조사 가서 남자 대표자, 특히 남자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된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이 이렇게 불이익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서비스는 누가 해야 되는가요? 다른 선생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업무 가부화가 걸린다는 거. 네. 현장에 제발 대표자분들은 시설장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희도 그렇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라든지 저희는 이게 보편적 복지이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개선이 되면 또 풍선효과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을 제가 잘 받아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또 우리 입소자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5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이 중에서 질문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마이크. 네, 저는 고양시 새생명요양원 대표 전지영입니다. 공단 본부 문정욱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요양원 대표 겸 종사자들이 연차 쓴 거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겸 시설장이나 대표 겸 종사자는 사용자 지위로 간주되어서 연차를 쓸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대표들도 휴식권을 인정하여 고시에 대표 겸 시설장은 휴가란 명목으로 10일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시에 대표자 겸 종사자가 휴가 10일에서 왜 빠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고시에 없다 해서 이걸 빌미로
공단에서는 환수 지침이나 환수 지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고시를 핑계로 대표자를 기계로 보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요. 저희가 대표자이면서 시설자의 경우는 연 10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근의 의무 외에도 그 응급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10일간을 일단 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대표자분 연차휴가 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다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대표자는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대가 변했다라면 충분히 다시 또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없잖아요.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근로하신 분 연차휴가. 저희가 이제 각 이렇게 업무단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급여 사후 쪽에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기준에 없는 연차를 사용해서 월기준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은 한수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도 더 들어볼까요? 다른 질문. 자, 아까 가운데 말씀하셨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심토요양원 시설장 임동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생님들께서 연차도 없고 그다음에 말일이어서 휴무도 없는 상황에 그 선생님한테 지금 대체 휴무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연하게 종사자 선생님의 자녀가 다쳤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휴무를 줄 수 없는 경우에 대체 종사자를 썼을 경우에 저희는 추가로 그 선생님한테 연장근로 수당을 드리고 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과연 그 기관에서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그 문장욱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근로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저도 조속히 좀 탄력적,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질문. 저는 고양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정원은 41명인데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겸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가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차량은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명을 채용하고 있죠. 차량 4대를 운영하려면 부득이 다른 누군가가 운전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 운전하는 사람들 상당히 근로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찍부터 가서 모셔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근데 왜 제가 질문한 요점은 수가를 산정할 때 기본 근무인은 말고 왜 가산 근무인을 줬을까? 차라리 그 가산점을 주지 말고 그 점수를 그냥 기본에 다 포함시켰으면은 저희들이 근무하기에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그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해서 가산 점수를 쓰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궁금증은 사실 최초부터 제가 6년 6개월을 운영했는데 최초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수가산정위원회에 거기서 결정되는 수가가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쫙 금액만 나와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정도 수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고 우리도 인지를 해야죠. 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당신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부분이 이만큼 책정됐고 이런 부분이 이만큼 반영이 됐고 여기 이만큼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은 명쾌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그 기본 인력 배치는 있고 추가로 이렇게 배치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의 생각도
추가 가사료로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제도가 15년 차 됐으니 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수가가 너무 많이, 우리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구조를 각 적은 기간, 큰 기간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일정 금액으로 드리면 좋은데, 적은 기간은 구조가 약간 덜 가져가는 구조로 일단 돼 있는 거 다 아시죠? 기간이 많은, 숫자가 많은데 좀 더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쭉 기본 적정 우리 인건비에 녹이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런 건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히스토리는 제가 정확하게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왜 가산으로 가져갔는지는 일단 수가에 녹이게 되면은 질이 낮은 기관들이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 낮은 기관이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지정 퇴출제도 운영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 안 하면서 높은 수가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가에다 일단 못 녹였다는 거 하고요. 저희가 25년 12월에 지정 갱신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는 아마 평가에서 2등급 2번 정도 받으면 퇴출하려고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질 낮은 기간이 퇴출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녹아지지 않을까, 먼 훗날에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수가 결정에 대한 투명성 공개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수가 결정할 때마다 수가를 공개하라고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 원가 계산도 사실 올해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나중에 원가 계산 제대로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투명하게 공개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 이야기, 저 뒤에 분, 저 뒤에 분 좀 마이크 주십시오. 하나 빠뜨린 거 있을까 해서 경감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경감제도 확산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료보험비에 대한 사항은 의료비 수가의 한도 내에서 1년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만 내고 그렇지만은 장기요양에 대한 사항은 기본소득에 의해가지고 경감에 대해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감제도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요양수가는 올라가지만 보호자가 기본 본인부담금을 매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가족들이 내는 게 점점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을 공단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공단에서 이런 것을 추출해서 경감제도를 확대해주는 대통령 발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감제도를 확대를 해줘야만이 장래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에서 모든 기관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족에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감제도 개선은 저희가 장기요양 2차 기본 계획이 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과제 중에 하나로 경감제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6% 정도는 경감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보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경감 받도록 내부에서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무실 돌아가서 업무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얘기 나왔다고 전달하겠습니다. 확대 요구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저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인데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는 이제 2년 반쯤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요양보호사님들을 모시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연구하고 그것은 꼭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요, 가산점수가 그걸 떠나서요, 일단 확보를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많은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하지만은 안 계십니다. 특별히 평택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안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입소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다른 요양원에서 사람이 인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 오는 것이 하루에도 몇 차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진천군에 이걸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그 문재인 정부 때 맞춤형 돌봄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취업으로 칠 수 있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맞춤형 돌봄도 취업이다. 이 어르신이 살아계신지 이 어르신이랑 말벗을 하는 거라든지 아주 간단한 이런 서비스를 12명을 했을 때 최소 인건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쉽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답니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토론을 하신 5분, 발표하신 1분 포함해서 혹시 나는 꼭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네, 저도 우리 오동식 원장님과 같은 공감인데요. 제가 그 시설장 교육에서 이제 했는데 건보공단에서의 그 연구원이 이제 그 맞춤 돌봄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따른 장교양의 과제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그 맞춤형 돌봄 때문에 지금 장교양 기관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인으로서 어떻게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 AIP를 찬성을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10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건보의 이야기를 하느냐.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제가 교육 시간에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건보 너네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이견을 수립하고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건보에서 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지금 맞춤 돌봄에 대한 이력서는요, 우리 지역에서도 40통, 50통씩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기관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좀 처우가 좋아서 대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 공고하면서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현재 공적인 인력 체계하고 또 이 우리 그 장교양의 민간의 인력 체계에서 이 투트랙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사회복지도 지금 단일화, 단일 임금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적 체계의 돌봄 인력과 우리 사적 체계의 돌봄 인력이 이 처우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마이크. 저는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이사장이자 하멸덕성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정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초고령 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에 맞게 오늘 지금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요. 이 주제에 맞는 한 말씀만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인 시설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장애인 쪽에도 적용되려고 할 때 저희 장애인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시설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 시설은 장기요양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양쪽 기관의 예산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장애인을 30분 모시는데 예산은 22억이라면 어르신들을 30분 모시는 시설의 예산은 11억. 딱 반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복지를 오랫동안 했다가 노인 시설을 맡아서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고 이렇게 어떻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아주 의문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큰 틀에서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에 대한 과제를 저 새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에 맞게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정말 내년부터 장애인 개별 예산제가 되면은 장애인 예산은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두려워하고 자식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요양 보험료를 올리면 질이 높아집니다. 요양보호사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험료를 많이 내면은 질이 높은 서비스 받아요. 그런데 정부라는 거는 진짜 그 균형점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오셨다고 해서 왜 나쁘게 질 안 올려주느냐, 왜 우리한테 돈 적게 주느냐고 이야기하고 싶죠.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짜 막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험료는 뭐냐? 장기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먹을 때 입술이 달달하다고 해갖고 그거 다 먹어버리면 이빨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빨 조금씩 먹어가면서 달달하게 조금씩 빨아먹고 양치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가면 이가 안 썩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균형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얘기, 저는 지금 가산이 70% 기간이 받았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산 받은 얘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감산 받은 얘기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정말 나쁜 기관도 있어요. 정말 나쁜 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서비스를 제공할까 싶은데 안 와요. 정말. 그런데 또 우리도 그런데도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들떠있는 분위기를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을 우리가 왈왈한다고 해서 건보공단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가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먼 데서 오신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날씨도 굽고 정말 길도 미끄럽고 힘든데 먼 데서 오신 분들 또는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인 부분, 극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꾸며주신 토론자들 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계시는 우리 노무사 선생님, 그 다음에 건보공단의 해를 단신 이 적지에 사자의 굴에 들어오신 실장님,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서 덕이 많으신 장덕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의 토론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관심 열기를 아까 잠깐 안내드렸던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양손에 힘을 실어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이면 힘이 됩니다.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